안녕하세요. 박병태입니다. 제가 학습 부진화에서 외고 공부 달인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어 공부를 못해서 학교를 중퇴한 이야기와 막노동을 하던 중에 우연히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하여 단숨에 영어를 습득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미국 유학을 희망했다가 포기한 이야기, 러시아 유학 준비를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30대 중반에 공직에 입문하는 거, 그 다음에 러시아어 공부를 시작했다가 러시아 공부를 다시 중단하게 되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30대 공무원 시험에 관심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육체노동을 즐기고 좋아했지만 결국은 그게 생각보다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공부보다는 육체노동을 즐기는 생활을 10대부터 이렇게 해왔지만 육체노동이 없는 직장을 찾아서 공무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유는 30대, 40대가 갈수록 육체노동이 훨씬 더 힘든다는 걸 느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과연 50대, 60대 가더라도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는지 그 삶에 대한 불안이 제일 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정된 직장을 찾아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결국 영어 덕분에 만 33세, 실제 나이로는 35세에 중앙부처 말단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는 영어 시험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에도 다른 과목에 부족한 걸 영어가 많이 보충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듣고 따라하는 쪽에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른 이후에는 시험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영어 점수는 항상 고득점이었습니다. 따라 말하기 덕분에 결국 영어의 모든 분야에 자신감이 생긴 거죠. 제가 법제처에서 6, 7년 정도의 경력이 됐을까요? 그때는 제가 장관 수행비서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관 수행비서관이라고 하면은 아침 일찍 새벽처럼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날도 제가 들어왔는데 저희 아내가 아이들 영어 공부를 위해서 국비유학, 그러니까 공무원이 가는 공무원 국비유학이라는 게 있는데 당신은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떻냐고 했고, 저는 실제로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법제처라는 곳이 사실은 제가 공부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90년대 초에 공무원이 됐을 때 법제처 직원들 중에는 대부분 다 소위 그 인류대학교 법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생계를 위해서 법제처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직장을 다닌다는 생각을 했지, 어떤 그 학습적인 측면에서 같이 경쟁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 국비 유학에 관심을 결국은 가지게 되었고, 어느 날 같은 건물에 있는 총무처에 내려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한 결과 저는 유학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크게 실망도 했지만은 그도 그럴 것이, 실제 국비유학이라는 것은 대학원 과정을 외국에서 하는 것인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고 학사학위도 없기 때문에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학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죠. 만 38세, 실제 나이 40대 때, 40세 때 학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취득 소요 기간을 고려해서 대졸금전고시인 학사고시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방송통신대학도 소요기간이 4년 이상이 걸리고 야간대학도 5년 정도
걸릴 수 있는데 그나마도 제가 바쁜 일정, 중앙부처는 사실은 개인 생활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학교에 야간 대학교에 다닐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학위 취득시험, 대졸 검정고시는 어떤 학교에 등록하거나 강의를 듣거나 하지 않습니다. 중졸, 고졸 검정고시와 똑같습니다. 4단계 시험을 합격하면은 1년 만에 학위가 나오는 겁니다. 검정고시입니다. 결국은 열심히 해서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1년 만에 합격하는 것을 저는 결국은 2년 만에 간신히 합격했습니다. 중졸, 고졸 검정고시에다가 대졸 검정고시까지 한 겁니다. 결국은 교육적인 배경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정규 학교에 거의 다니지 않은 그게 저에게는 또 다른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런 학위 증서를 받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느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시험,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대졸 검정고시라는 이런 걸 가지고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어학습 부진아가 감히 국비유학시험에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는 뭐 다 그렇습니다. 정말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그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경쟁이 치열한 영어권 대신 거의 그 당시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러시아 쪽으로 국비유학을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외국어 습득의 단계별 학습 목표에 따라서 문자 학습을 최소화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영어를 공부를 하고 습득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습득 단계별로 학습 목표를 정했습니다. 러시아어 습득 1단계에서는 소리로 이해하고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습득 2단계에 가서 문자로 이해하고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 문자 학습이라는 것은 소리 중심의 러시아어 공부를 하는데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문자 학습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국은 고민 끝에 이 책을 사서 주말과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독학으로 러시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영어 말하기, 따라 말하기 덕분에 러시아 공부는 정말 일사천리로 거침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러시아어 어수는 영어와 거의 동일합니다. 러시아어 어휘도 영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결국은 러시아어는 영어와 유사해서 러시아어가 아니라 또 다른 영어로 저는 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습득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선은 러시아어에 대한 감각 개발을 시작한 겁니다. 1차 감각 개발은 문자에 대한 겁니다. 2차는 발음, 3차는 문장 구성, 4차는 표현, 5차가 실전입니다. 습득 1단계에서는 러시아어 문자에 대한 감각 개발을 하기였습니다. 러시아 문자에 대해서 저는 매일 3분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주 만에 완전히 암기가 됐습니다. 러시아 공부를 저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문자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문자 공부는 매일 3분씩 투자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러시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천천히 3분 정도, 3분 정도 이렇게 쓰는 과정을 거쳐서 러시아를 공부하는 중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14일, 즉 2주 만에 러시아 문자는 거의 정복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 2단계, 습득 2단계가 러시아어 발음 감각 개발하기였습니다. 오로지 저는 러시아
쪽으로 국비학을 가겠다는 이런 일념 하나로 정말 모질게 공부를 했죠.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영어를 연상하면서 러시아어 발음과 러시아 단어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집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home인데 러시아어는 dom, 학교 하면 school인데 시콜라, 의자라고 하면 물론 영어에서는 스툴이라는 게 등받이가 없는 의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슷한 어원으로 해서 스툴, 그 다음에 버스라고 하면 오로버스인데 영어에서는 이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연상을 하면서 러시아어의 버스를 익혔습니다. 아포터부스. 그 다음에 발음입니다. 외국어 발음 표기의 최적인 것이 우리 한글이죠. 이 한글을 활용해서 러시아어 발음 표기를 한 겁니다. 교사라고 하면 뿌리뿌다바질, 뿌리빠다바질 이렇게 됩니다. 뿌리빠다바질인데 처음에 이 단어를 익힐 때는 러시아인의 발음을 여러 번 듣습니다. 듣고 분명히 이 발음이다라는 감각이 오면 그때 한글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러시아어 단어를 적어 놓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브리보다바질이라고 해서 여러 번 듣고 이 발음이라고 느낌이 올 때 브리바다바질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어를 표기를 해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음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다행히 소리, 글, 뜻이 동시에 통하는 영어와 러시아가 많았습니다. 소리, 글, 뜻이 동시에 통하는 영어와 러시아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룩말이라고 하면은 영어에서는 zebra인데 러시아는 zebra가 되고 기린 하면 giraffe인데 러시아는 giraffe가 되는 거죠. 거의 비슷합니다. 달력이라고 하면 영어에서는 calendar인데 러시아는 calendar. 그 다음에 통제라고 하면 영어는 control인데 러시아는 control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어 인사 표현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중심 인사 표현 학습을 통해서 러시아어 발음과 러시아 문자와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중한 인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도가 здравствуйте 라고 하면 상대방도 здравствуйte라고 합니다. 재밌죠? 그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하면 прият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прият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혹은 прият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이렇게 하죠. 그러면 상대는 meet와 비슷하게 мне тоже 라고 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리 중심으로 인사 표현을 학습을 하면서 러시아 발음과 문자와 점점 친해지면서 제가 러시아어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스파시바 발음에 주의해야 되죠. 잘못하면 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천만에요. пожалуйста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독특한 발음은 또 러시아 학습의 재미를 2배로 늘려줍니다. 할머니 하면 얼마나 인자한 모습이고 우리에게도 친근하고 부드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발음은 의외로 거칩니다. 바부시카 할머니는 바부시카 사십니다. 지비엇 시골에 부제레브니 재밌죠? 그 다음에 러시아로 듣고 한글로 받아쓰면서 러시아 발음을 정복했습니다. 러시아 발음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표기를 한글로 합니다. 공항 이렇게 하면 아에라포르트 자,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제가 러시아 글이 문자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글로 받아썼습니다. 아에라포르트 실제 발음과 우리말 표기를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러나 거의 비슷하게 적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넌 하면 뭐이, 그 다음에 류빔,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슬루샷, 듣기를, 음악을, 모지구 이렇게 하면 한글로 받아 적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개발 세 번째 단계가 러시아어에 대한 구성감각, 그러니까 문장에 대한 구성감각을 개발하는 거죠. 활용은 기본 문장을 활용합니다. 중심은 한국어입니다. 우리말이 중심이 돼서 러시아어 문장에 대한 구성감각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러시아어는 구성이 자유로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에 대한 학습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하면 야 류빌류 집이야 야 류빌류 집이야 인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해도 똑같습니다. 야 집이야 류빌류 야 집이야 류빌류가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뜻은 똑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점점 제가 러시아에 빠져들면서 동사를 통해서 러시아가 영어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예감했습니다. 아하, 영어는 정말 생각보다 간단하고 문법이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러시아에서 알다 하면 지나친다. 이 변화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나는 안다, 야 지나유. 너는 안다, 뜨이 지나예시. 그는 안다, 온 지나예트. 그녀는 안다, 아나 지나예트. 우리는 안다, 뭐이 지나옘. 당신은 안다, 포이 지나예지. 그들은 안다, 아니 지나유트.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알다, know인데 변화 없습니다. 단지 그는 안다, he knows. z가 하나 붙는 거죠. 그녀는 안다, she knows. 그 외에는 다 변화 없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사실은 다른 유럽어에 비하면 문법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어 과거 시제 변화를 보면서 또한 영어 동사의 단순함을 실감했습니다. 가다라고 하면 예하츠입니다. 그런데 모스크바에서 북경으로 가다 하면 마스크바가 되고 북경은 삐낀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에서는 같다라고 하면 남성이 같다 하면 예할, 여성이 같다 하면 예할라, 중성이 같다 하면 예할라인데 철자가 다르죠. 두 사람 이상이 같다 예할리가 됩니다. 그런데 영어는 그냥 went 하나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단순합니까? 자, 주어의 성과 수에 따라서 러시아어 과거 시제의 동사가 변화하는 걸 보시면 재밌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하면 우트람, 이반이 같습니다. 이반, 예하오. 어디로? 북경으로 부삐낀 해서 남성이 가니까 같다 하니까 예할입니다. 근데 여성인 사샤가 같다 하면 예할랍니다. 이반과 사샤가 같이 같다 하면 예할리가 됩니다. 그러나 영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went입니다. 그리고 성구분이 엄격한 러시아어 명사를 통해서 영어의 실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높은지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어는 간단하다는 거죠.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고양이 하면 이것은 남성입니다. 꽃, 학교 하면 여성입니다. 시콜라, 얼굴 하면 중성입니다. 리쪼라고 하죠. 형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구분이 엄격한 러시아어 형용사를 보면서 저는 영어의 간결성, 영어의 형용사가 정말 간단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러시아 형용사에는 남성을 꾸며주면은 같은 아름다움인데 크라시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성을 꾸며줄 때는 크라시바야가 됩니다. 중성을 꾸며줄 때는 크라시바에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새로운 하면 남성, 여성, 중성, 노바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잘 아는 볼쇼이 발레단, 볼쇼이가 크다는 뜻이죠. 큰 이런 뜻이죠. 그러면 남성이면 꾸며주는 말이 남성이면 발쇼이
발쇼이, 여성이면 발샤야, 발샤야, 중성이면 발쇼에, 발쇼에가 됩니다. 자, 그걸 구별하는 이유가 있죠. 형용사와 명사가 성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에 비해서 학습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남성 형용사는 남성만을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고양이 이렇게 하면 크라시브의 꽃, 크라시브의 꽃가 됩니다. 새로운 학교 하면 여성 형용사는 여성 명사를 꾸며줄 수 있으니까 노바야 시콜라, 노바야 시콜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 큰 얼굴 하면 중성 형용사는 중성 명사만 꾸며줄 수 있으니까 발쇼의 리쪼, 발쇼의 리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러시아를 공부할 때 이 성 구분을 확실히 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각개발 4단계가 러시아어 표현 익히기입니다. 습득 4단계죠. 러시아 표현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활용은 대체 문장을 활용하고 중심에는 역시 한국어가 중심입니다. 우리말이 중심돼서 러시아 표현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러시아로 유학을 가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 밤낮을 구분 없이 직장에 가서 일할 때 빼고는 출근하기 전에 출근 버스에서 통근 버스에서 듣고 또 저녁에 와서 공부하고 주말에 공부하고 완전히 러시아어에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히 영어를 연상하면서 러시아어를 하니까 훨씬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저는 습득했다고 생각했고 그 습득한 바탕 위에서 러시아 공부하는 것은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뭐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영어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데 매력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쉿도 당신은 좋아해요? 브이류비찌에 브이류비찌 하는 것을 젤라츠 젤라츠 집에서 도마 도마 아까 도미 집이라고 했죠. 집에서 하면 도마가 됩니다. 똑같이 무엇을 당신은 좋아해요? 하는 것을 극장에서 하면 극장에서 브지아트르에 브지아트르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당신은 좋아해요? 하는 것을 공원에서 하면 붓바르기에 붓바르기에 이렇게 됩니다. 재밌죠? 자, 그 다음에는 러시아어 실전 감각 마지막 단계인 실전 감각의 마지막 단계죠. 이 습득 5단계인 실전 감각 개발하기에서는 이제 활용이 회화 문장이지만 중심도 러시아어가 됩니다. 한국어가 계속해서 중심이었다가 마지막 단계인 실전 감각 개발하기에서는 러시아어가 중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 실전 감각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체 문장을 공부를 하죠. 왜 너희들은 숲에 있니 정도입니다. 왜 빠치무 빠치무 너희들은 프이 숲에 플래스 하니까 비가 우리들은 머이 산책합니다. 굴야엠 숲에서 플래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러시아 실전 감각 개발하기 2단계 또 대화치입니다. 대화가 약간 길죠. 대화 문장이. 어디에서 그지에 당신의 언니는 바샤 시스터라 일합니까? 라보다옙 하니까 비가 그녀는 아나 일합니다. 라보다옙 어디에서? 공항에서 바에라파르투라고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러시아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러시아 상황을 봤는데 91년도에 소련 연방에서 해체된 이 러시아가 불안이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 데모하고 시위하고 하다 보니까 가족을 데리고 저곳으로 갔다가는 다 죽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집중적으로 했던 러시아어를 포기를 하고 러시아 유학까지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저는 다른 나라로 또 결국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국비 유학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3편에서는 프랑스, 독일로 유학 목적지를 다시 변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3편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요 양력은 지난번과 다를 게 없습니다. 시간 날 때 천천히 한번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